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 정보 쇼. 보험스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보험스쿨의 반장 장유리나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과 관련된 내용 1시간 꽉 채워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전화 남겨주세요. 023772-020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는 리모델링 받고 싶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보험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소리와 함께 보험스쿨 활기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교시에 보험스쿨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1교시에서는요, 2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카골드 사업단 안호진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안호진입니다. 오늘도 보험 선택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도움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치매보험 가입 요령입니다. 생명보험사 대 손해보험사, 오늘의 주제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황혼의 덫이다라고 불리는 만큼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는요, 요즘에 또 보험이 그만큼 대두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치매보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에 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선생님? 네, 치매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은 완치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치매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에 가깝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가족의 얼굴과 이름까지 잊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결국 치매 환자에게는 물론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 치매 질병에 대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회사로 가입을 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건데요.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2,047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중증일수록 1인당 연간 들어가는 관리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병이 진행될수록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내기 위해서 치매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치매보험의 가입 요령 5가지를 탄탄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보험을 좀 무턱대고 가입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의 가입 요령 오늘 알아볼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먼저 치매는 문진 과정을 통해서 병력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직접 진찰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한데요. 크게 3종류로 분류됩니다. 실제 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 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인지기능 검사, 뇌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 영상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뇌와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뇌척수액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고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어떤 절차로 좀 지급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치매 검사를 통해서 보험 대상자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치매의 중증도에 따라서 보험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이때 치매 관련 전문의가 CDR 척도 검사를 통해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CDR 척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치매 정도에 따라서 치매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현재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에 따른 간병과 또 적절한 지침을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치매 중증도에 따라서 지급이 차등 지급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도 CDR 척도가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로 지표로 작용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세분화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CDR 척도는 6가지로 평가 항목을 분류합니다. 기억력, 사람과 장소, 시간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진압력, 그리고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사회활동, 집안생활과 취미, 마지막으로 위생 및 몸치장을 평가하게 됩니다. 검사자가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자세한 면담을 통해서 이 6가지 영역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각 영역의 점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전체 점수 구성을 0점에서 5점까지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0.5점부터 최경도 치매, 1점 경도 치매, 2점 중등도 치매, 3점 이상을 중증 치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매년 제공하는 60세 이상 치매 노인의 중증도별 구성 비율표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노인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1점에 해당하는 경도 치매 환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2점에 해당하는 중등도 치매 환자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데요. 만일 시청자분들께서 보험금 지급 확률을 좀 높이시기 위해서는 이 경도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치매 환자 중 비율을 보면 경도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경도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또 궁금한 점 있습니다. 치매보험 가입 요령 중에 하나 경도 치매 보장 여부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치매보험 가입 요령 첫 번째는 치매 환자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은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지 체크하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경증 치매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소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진실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치매를 진단받았지만 경증 치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종종 들립니다. 정말 경증 치매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금융감독원 보도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치매보험 중에서 약관상 치매 진단 기준과 보험금 지급 기준이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의학적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보험금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약관 내용을 보시면 뇌 영상 검사에 이상 소견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건데요. 경도 치매의 경우 뇌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뇌 영상에 이상 증세가 나와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사실 보험을 가입하고도 이 치매 진단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뇌 영상 검사에서 반드시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경도 치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궁금증 생기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치매 진단 기준에 대한 의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감리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 이후에 약관에서는 뇌 영상 검사 중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를 하게 된 건데요. 특정 검사 결과만이 치매 진단금 기준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한 겁니다. 단, 보험회사는 보험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를 내용을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관 개정 이전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시청자분들께서 개정된 약관의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걱정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 약관이 개정되기 전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내 영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다 할지라도 치매보험금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사에 지도했습니다. 과거 가입한 보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에 가입을 했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또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치매보험은 해당되는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어야 진단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CDR 척도 점수가 처음에 높게 나왔다가 90일 시점에 낮게 나온다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분열증, 의사의 처방이 아닌 약물 투여,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매가 90일 이상 지속이 되어야만 지급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도치매 보험료가 중증치매 보험료보다도 좀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치매 진단금은 경증치매보험은 중증치매보험과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시로 40세 남성, 20년 납 90세 만기 가정입니다. 500만 원의 보험금으로 일시금 지급받는 내용인데요. 경증치매보험료는 약 12,000원, 중증치매보험료는 5,000원. 지금 비교를 했을 때 경증치매보험료가 중증치매보험료보다 2.5배 정도 비싸거든요. 결국 보험금 지급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가입하셔야겠습니다. 항상 보험을 가입할 때는 내가 가능한 만큼 보장이 되는지 또 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치매, 경도, 중도, 중증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상이 좀 많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각 단계별로 치매 환자는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먼저 CDR 1점에 해당하는 경증 치매는 가족이나 동료들이 치매로 문제를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흔히 건망증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조금 전 했던 말을 다시 반복을 하거나 물었던 것을 되묻는다든지 대화 중에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것, 저것으로 표현하거나 말을 잘 못하게 됩니다. 관심과 의욕이 없고 매사에 귀찮아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는 조금의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정상 활동이 가능한 상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도치매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 중등도 치매를 부터는 치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단계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오전에 있었던 일을 오후에는 알지 못합니다. 자주 다니던 길도 헤매는 경우가 있고요. 직장 생활, 사교 활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등도 단계부터는 혼자서 씻는 위생 관리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분들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결국 가족 돌봄이 시작되면서 치매 환자를 괴롭히는 그리고 가족까지도 괴롭히는 중등도 이상 치매에 대한 준비도를 체크하는 것이 두 번째 가입 요령입니다. 치매보험 가입 요령 두 번째, 바로 중등도 이상 치매에 대해 자세히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치매 간병이 시작되는 중등도 치매는 경도 치매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등도 치매를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보다 손해보험사의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사 치매보험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규모를 더 크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료를 더 낮추시길 원한다. 그러시면 일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초점을 맞춰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궁금합니다. 일시에 지급되는 보험금보다는 매월 지급되는 보험금에 초점을 맞추라는 그 의미,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진단금 담보를 1,800만 원 가입하는 것과 3년 동안 월 생활비로 50만 원을 가입하는 예시인데요. 생활자금 담보의 경우 50만 원씩 3년간, 총 지급받는 보험금은 1,800만 원으로 진단금 담보와 보험금이 동일합니다. 다만 생활자금 담보는 보험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월 3년간 나눠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치매는 큰 목돈을 들여서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꾸준한 치료를 받고 꾸준하게 관리를 통해서 증세를 늦추는 것인데요. 한 번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비록 작더라도 현실적인 치료를 하는데 충분한 생활자금 금액을 설정한다면 가성비 좋게 치매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도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더 낮은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좀 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매가 한 번에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오래 매월 지급되는 보험료를 타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가입 요령도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보험 가입 요령 세 번째는 가족에게 짐되지 않기 위해서 생활자금이 충분한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이상 치매의 경우 사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식사, 옷 입기, 세수하기, 대소변 가리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누가 씻겨주지 않으면 씻지 못하고요. 최근의 기억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가족의 이름처럼 오랫동안 누적된 기억들도 소실되게 됩니다. 내가 있는 장소를 잘 알지 못하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집안에 있는 화장실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외견상으로도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가 평생 지속이 되면 보호자의 인생도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간병인을 사용하거나 요양시설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비용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가족에게 짐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생활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또 체크 포인트는 생활자금이 충분한지 여기에 대한 여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자금 신경을 쓰려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중에 어떤 부분에서 또 가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선생님? 생활자금을 오랫동안 받는 보험으로는 생명보험사 치매보험이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은 생활자금을 지급해주는 기간이 5년이나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생명보험사는 종신지급형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자금을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도록 가입을 할 가정을 했을 때 생명보험사 치매보험의 생활비 지급 기간이 손해보험사 치매보험의 생활비 지급 기간보다 더 긴데도 보험료는 더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 지급되는 기간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요. 손해보험사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가 발생을 하고 조기에 사망을 하더라도 약정했던 5년간 100만 원씩 5년간이면 총 6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조기 사망 시 확정 지급이 3년이기 때문에 총 3,600만 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증 치매 환자가 오래 살면 그만큼 보험사는 타격이 크겠죠. 중증 치매 시 얼마나 오래 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종신토록 생활비를 지급받는 생명보험사 치매보험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이 더 유리하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궁금한 점 있습니다. 치매보험금을 이미 지급을 받을 때는 치매라는 건데 그걸 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치매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그래서 치매보험 가입 요령 네 번째는
미리 지정대리 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보험에는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가 있는데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를 발생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들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받는 것입니다. 치매보험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매우 유리한데요. 사실 치매에 대한 걱정으로 보험을 가입해두고 결국 정작 치매에 걸려버리면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때 대비해서 배우자나 자녀, 삼촌 이내의 친척들을 지정을 해서 대리 청구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먼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5번째 또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요령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입하신 다른 보험에서도 치매 진단 시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애 특약인데요. CDR 척도 점수에 따라서 해당 지급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일 해당 담보를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 금액에서 해당 지급률만큼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추후에 치매가 발생을 한다면 이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누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담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서 치매 진단금 크기를 결정할 수 있겠죠.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 또 후유장애 특약 있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보험 가입하는 요령 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가입 요령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사리 분별도 되지 않고 자식조차 못 알아보는, 그리고 병원비에 간병비에 온 가족에게 얼마나 짐이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치매보험인데요. 사실 같은 치매보험이더라도 보험사마다 다른 보장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귀찮더라도 치매보험을 꼼꼼히 따지셔서 똑똑하게 준비하시는 시청자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총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보험금에 대한 질문 좀 있습니다, 선생님. 보험금 생활비로 지급받는 중에 보험이 만기가 된다라고 하면요. 보험이 좀 사라지는 건가요?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세 만기형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90세 보장이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89세에 중증 치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사의 생활비를 지급받는 보험일 때에 보험 대상자가 90세가 되는 시점에, 보험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중증 치매 생활자금은 매월 진단일에 살아있을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장이 90세에 종료되더라도 이미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만기에 또 상관없이 지급된다라고 하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치매 보험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23772-0209번,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험 2글자 남겨주세요. 리모델링 함께 봐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호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험스쿨 저희 1교시 여기서 정리하고요.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보험스쿨이 시작됐습니다. 2교시에서는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인카골드 사업단의 김유중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쏭달쏭한 보험 전문가의 실제 사례로 여러분께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김유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사례 궁금합니다.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운전자 3천만 시대, 선택이 아닌 필수, 이른바 자동차 보험, 오늘의 주제 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3,300만 시대입니다. 그만큼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문득 이런 생각 듭니다. 교통사고도 그만큼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선생님 어떤가요? 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300만 명이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700만 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더라도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운전자 수가 많아진 만큼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전 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하고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만큼 대비를 한다고 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전을 항상 방어 운전을 하더라도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교통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막상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기 마련인데요. 일단 자동차 보험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크게 사람이 다친 경우와 차량이 파손된 경우로 구분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배상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배상을 위해서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가 있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배상으로 대물배상이 있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자기 차량 손해가 있습니다. 표를 보니 궁금한 게 참 많아집니다. 일단은 대인배상 1과 2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는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합니다. 대인배상 1과 2의 차이는 의무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는 대인배상 1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종합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2까지 가입된 경우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사망, 부상, 후유장애에 대해서 각각의 보상 한도가 존재하고 각각 보상하는 기준이 다르게 되는데요. 대인배상 1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망은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은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는 최대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2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보통 한도를 무한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배상 1과 2의 보상이 좀 다르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좀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맞나요, 선생님? 네, 의무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한 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인데요. 다른 말로 책임보험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의무보험이라는 말처럼 최소한의 보상만을 담보합니다.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하는 대인배상 1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을 보상하고 상대방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대물배상에서 최대 2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상황에서 운행을 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0일 이내의 경우 대인배상 1은 10,000원, 대물배상은 5,000원이 부과되고 이후 초과 1일당 각각 4,000원과 2,000원씩 부과되어 최대 한도는 대인배상 60만 원, 대물배상 30만 원입니다. 간혹 의무보험만 가입을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 내용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의무보험 가입 한도 금액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의 소유주 또는 운전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배상2 가입을 통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안전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듯 자동차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자동차 보험 기본 구성 중에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담보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피보험자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나 운전 중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난 경우, 피보험자의 낙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단독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차대차 쌍방 과실로 내 과실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때 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 내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추가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본인이 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서 꼭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독 사고나 쌍방 사고 내에서 내 과실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 이 점이 좀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이건 또 뭔가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특이하게도 차량을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에 무보험차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의무보험 대인배상 1만 가입하였거나 가해 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위배해서 피해자가 대인배상 1으로만 보상이 가능하거나 대인배상 2가 무한이 아닌 유한으로 가입을 하셔서 대인배상 2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자동차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보상 한도에 무한인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서 해당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부모 또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탑승 중인 허락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피보험자의 형제, 자매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피보험자의 동생이나 형이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 차량 상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가 새 차를 뽑아서요. 제가 한번 이 차를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보험 회사에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운전한 친구 차량이 친구차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내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특약입니다.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자동으로 가입이 되게 되며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명 피보험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험에 다른 차 운전담보 특약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험료를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 범위에 제한을 두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의 연령을 약 9개 정도의 구간을 두고 사고 발생률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부부 한정, 가족 한정, 지정 1인 운전 한정 등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부부 한정 특약은 기명 피보험자와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가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가족과는 좀 의미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한정 특약은 가족에서 부모,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겠죠. 이런 정도의 범위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형제, 자매, 그리고 조부모, 손자녀 등은 가족 한정 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정 1인은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 그리고 부부 한정 특약 가입자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 가족 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에 대해서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운전자를 제한하는 것은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본 계약이 과다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 특약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서의 처리가 보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운전자 한정 특약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선 차량을 정지 후에 부상자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관련 정황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사고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시고 주위의 목격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량 내부에 있는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후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라면 추가 사고 발생 방지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가까운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시고 사고 일시, 장소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찰서와 보험사에 통보하시게 되면 됩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보험사 또 경찰서까지도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고가 나면 또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를 한다고 반드시 형사 및 행정처벌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유형 및 정도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그냥 내사 종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경찰 신고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거나 신속한 사고 현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실 분쟁 발생 시 진술했던 내용이 중요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찰서의 최초 진술 내용 및 조사 결과가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예상될 때는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에게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크게 좀 과실 사태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경찰을 부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과실 비율 누가 결정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의 최종 판단과 결정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실 비율의 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당사자 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 당사자 간 합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과실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 당사자 간 합의가 쉽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어 약관 및 대위권에 따라 보험사의 과실 합의 및 소송을 대행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을 하게 되고 세부 내용에 따라 수정 요소들을 가감하여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조정이 가능하네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좀 사례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운전을 하는 자동차와 B가 운전을 하는 자동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가 중상을 입어서 B에게 자동차 보험 처리를 요구했지만 B는 보험이 피해자라고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 접수를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혹 사례처럼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 해주어도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발생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손해보상 청구서, 그리고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로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은 경찰 민원 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을 하시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당연하지만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사고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완전히 치료가 종결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전에 미리 직접 청구를 통해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완료가 된 이후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는 경찰에게 SOS를 치시고요. 두 번째로 보험 접수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려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전봇대와 충돌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그냥 가버렸는데요.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가 아닌가요? 중앙선을 침범한 차는 그냥 가버렸다. 이거 좀 뺑소니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런 경우 중앙선 침범한 차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선생님? 네, 해당 사고는 비접촉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촉 사고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사고 책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블랙박스를 가져가셔서 사고의 내용과 영상을 보이시면 담당 형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고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접촉 사고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내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접촉은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위험한 경우를 발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먼저다라고 하네요. 자, 다음 사례 바로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배우자가 간병을 해주었는데요. 이런 경우 간병인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병에 관련한 또 보험 또 마련해 주신 것 같은데 배우자가 간병을 해주면 간병인 비용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는 상해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등급이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인정 일수에 따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1급에서 2급은 60일, 그리고 3급에서 4급은 30일, 그리고 5급은 15일까지 그 기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처럼 배우자가 간병을 하는 것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는 각 등급에 따라 다르고 실제 입원을 한 기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해 등급이 5급인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간병비를 인정하는 기간은 최대 15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10일만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다면 실제로 입원한 기간인 10일에 대해서만 간병비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누가 하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족이 하는 경우도 각 상해 등급에 맞는 인정 일수를 인정하므로 배우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간병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간병인이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또 좋겠네요. 자, 이어서 진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합의하는 방법이나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 접수가 되게 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 내용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후에 사고와 관련된 과실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고 산정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거나 재판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보험사와 합의만이 모든 합의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사고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또 보험과 관련돼서 또 지급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02-377-210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는 리모델링 받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보험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김유중 선생님은 보내드려야겠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쏭달쏭 보험과 관련된 내용 오늘 1시간 꽉 채워봤습니다. 1교시, 2교시를 통해서 좀 많이 배워보셨나요? 아직도 부족하다 하신다면 저희 금요일 오후 5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보험스쿨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